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정숙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40분 버스를 탑니다. 우리 집에서 딸 집까지 20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7시에 딸네 집 현관문을 열면 울음이 세 갈래로 터져 나와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새쌍둥이 회사. 하루 14시간.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우는 아이를 달래고 또 우는 아이를 업고 3명이 돌아가며 오니까 조용한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점심때쯤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십 번. 한 아이가 잠들면 다른 아이가 깨고 그 아이가 잠들면 또 다른 아이가 배고파 울어댑니다. 새쌍둥이 육아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끝이 없는 연속 육아. 오후 3시쯤 잠시 아이들이 모두 잠들면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5분만 쉬자 하는데 그마저도 사치예요. 금세 누군가 깨서 울어대니까요. 발목이 부어오르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나이 들어 애 보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밤 9시에 퇴근해 집에 오면 9시 반. 파스를 붙이고 혈압약을 삼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처음엔 애들 집에서 잘까 했는데 신혼인 게 아무래도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오늘 어땠소? 하고 물어봐 줄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텅 빈 집에서 혼자 하루를 정리해야 해요. 딸이 건네는 매달 30만 원. 엄마, 이번 달도 고마워. 라고 말하지만 사실 생활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병원비와 약값이면 끝이죠. 무릎 주사 맞는데 한 번에 8만 원.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손에 남는 게 없다는 사실보다 내 노동의 값이 이렇게 가벼운가 하는 마음에 더 아팠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친구들이 묻습니다. 요즘 뭐 해? 애 봐주고 있어. 아이고, 힘들겠다.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손주니까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론 갈라지고 있었어요. 다른 또래들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여행도 다니는데 나만 매일 애들 울음소리 속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손주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저는 다짐했죠.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 손주들이니까, 딸이 힘드니까, 사위랑 딸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런 이유들로 제 자신을 달래왔어요. 그런데 그날 제 다짐은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보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전축극장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 깊어지자 집안 공기가 눅눅해졌습니다. 새쌍둥이가 모두 땀띠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더위의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제 옷은 하루 종일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에어컨은 사위 휴대폰으로 원격 제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낮에 2~3시간만 켜지고 멈춥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요. 라는 사위 말을 듣고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애 키우는데 한 명당 1억 이상은 든다고 하니 저도 최대한 노력했어요. 아이들 땀띠가 올라오면 빳빳한 서류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선풍기도 있긴 하지만 바람이 직접 닿으면 안 된다며 벽을 보고 틀어놓으라고 하더군요. 무슨 소용인지 저는 그냥 수건을 물에 적셔서 아이들 몸을 닦아주고 부채질로 바람을 만들어줬어요. 점심시간에는 종종 딸이 직장에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애들 괜찮아? 너무 더워서 걱정되네. 애들이 더워해서 선풍기 쐬게 해주려고 김서방한테 에어컨 좀 더 틀어달라고 하면 안 돼? 적정 시간이 있대서. 내가 조절은 못해. 라고 하며
선풍기 직접 쐬게 하지 말라고 성하더군요. 이젠 괜찮냐고 물어보면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걱정된다면 에어컨이라도 좀 더 틀어주지. 오후 내내 아이 셋이 더위에 칭얼대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안아주고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제 등짝도 땀으로 범벅인데 아이들은 계속 매달려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딸은 지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고 오늘도 고마워. 조심히 가. 무심하게 한마디 하고 샤워하러 들어갑니다. 이런 건 익숙합니다. 늘 고맙다고 하지만 고마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게 느껴지는 건 내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이젠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질 않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눈앞이 잠깐씩 하얘져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갔네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새 쌍둥이 키우는 게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없고.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의사 선생님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게 제 현실인데. 결국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힘에 부친다. 사돈께서도 맡아주실 수 없을까? 걸어서 15분 거리잖니. 딸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하니 딸은 양손을 꼭 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이번만 제발. 시댁은 좀 복잡해요. 엄마 말고 누구한테 부탁해. 아니,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똑같은 손주인데. 제가 그러자 딸이 한숨을 깊게 쉽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골프 동아리 활동하시고 시아버지는 등산회 회장까지 하세요. 바쁘다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딸이 만류했지만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죠. 스피커폰을 켜고 딸과 함께 들었어요. 사돈, 안녕하세요. 요즘 날도 더운데 무탈하게 지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저야 잘 지내고 있죠. 별일 없으시죠? 혹시 무슨 일이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새쌍둥이들 돌봐주고 있는데요. 몸이 좀 힘들어져서 가끔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모임도 많고 일정이 많아요. 애들 봐주는 건 힘들 것 같은데. 저도 몸이 멀쩡하면 계속 할 텐데 지금 정말 몸이 말이 아니어서요. 사돈께서 시작하셨으니 제대로 끝을 보셔야죠. 갑작스레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겼습니다. 시작한 일, 끝을 봐야 한다고? 아니 사돈, 저만의 손주들인가요? 저희 손주들 아닙니까? 아니, 그게 저희는 갑자기 일정을 뺄 수가 없다니까요. 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울음이 화로 바뀌었죠. 엄마, 어떻게 시댁에 그런 말을 해. 나 진짜 난처해.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죽어가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너는 내 상태가 안 보여. 다위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상황을 듣고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장모님, 힘드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해주셨잖아요.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매달 30만 원은 적었던 것 같아요. 5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사업 확장 때문에 야근이 좀 잦을 것 같아요. 혹시 새벽 1~2시까지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깨달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돈 얘기를 하는 그 눈빛이 문제였어요. 내 시간을 헐값에 사서 더 쓰겠다는 눈빛. 제가 기계라도 되는 양. 돈만 더 주면
더 오래 부려먹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김서방, 지금도 내가 하루 14시간을 애들 봐주는데 얼마나 더 하라는 거야? 아니, 엄마, 애들 셋 키우려면 우리도 힘들어. 지금 사업 확장 때문에 우리도 죽겠어. 새벽 한두 시까지만 좀 더 봐주면 되잖아. 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빌던 딸이 이제는 사위 편에 서 있었죠. 엄마, 조금만 더 참아줘. 우리가 나중에 꼭 다 갚을게. 나중이 언제야? 내가 쓰러져야 나중이 와. 그때 사위가 한마디 더 던졌어요. 장모님, 제 친구들도 다 장모님들이 봐주신대요. 다들 저희처럼 하고 있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또래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저는 부엌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금이 간 그릇도 있더군요. 금이 간 그릇을 집어들고 세제로 문지르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그릇처럼 나도 금이 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언젠가는 완전히 깨져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거실에서는 여전히 딸과 사위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지? 요즘 덥기도 하고, 나이 드시면 다 그러시는 거 아냐?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지.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구나. 감정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냥 편리한 도구. 그릇을 내려놓고 저는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한다. 사돈댁에 부탁하든지 누굴 고용하든지 맘대로 해. 엄마! 딸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너희들은 나를 뭘로 보는 거니? 돈만 좀 쥐어주면 뭐든 하는 기계로 보이니? 나도 사람이야. 아픈 사람이라고. 사위가 일어나더니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다시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진정하라고? 내가 언제 흥분했어? 나는 지금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다. 더는 못하겠다고. 현관문을 나서며 아이들 울음이 뒤에서 엉겨 붙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돌아보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향한 곳은 남편 산소였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오래 참았지? 유비의 등을 기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래도 손주들인데 좀 더 참으라고 했을까? 아니면 내 편을 들어줬을까? 바람이 불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옳다라고.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평생 친구인 희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웬일이야? 하루만 재워줘. 얼굴만 봐도 제 상황을 알아차리더군요. 희자는 제 말을 끝까지 들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죠. 넌 기계가 아니야. 그 사돈 바쁘다고? 웃기고 있네. 사돈도 사돈이지만 제일 말이 안 되는 건 네 사위랑 네 딸이야. 지들 애진 이 애야. 맞아. 나도 바보지. 그냥 딸이 안쓰럽고 힘들어해서 도와준다고 한 건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될 줄은 몰랐어. 도와주는 것과 책임지는 건 다른 거야. 도움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거고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하는 거고 너는 도와준 거였는데 언제 책임이 됐어? 그 말이 제 등에 꺼져가던 불을 다시 살렸습니다. 맞아. 나는 도와주고 있었을 뿐인 거야. 언제부터 이게 내 의무가 됐지? 저는 그대로 3일을 묵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으니 오랜만에 잠만 실컷 잤어요. 하루는 16시간을 잤지 뭐예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낮에 누웠다가 밤에 또 잤습니다. 오랜만에 제 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기저귀 냄새도 없고 울음소리도 없는 곳에서 잠결에 생각했죠. 내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다. 그런데 잠깐 내가 무너져도 모두들 잘 살아가겠지. 나만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친구가 밥을 챙겨줬어요. 많이 먹어. 살이 다 빠졌네. 거울을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반년 만에 8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3일째 되는 날, 집에 돌아와 방전된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였죠. 부재중 전화 129통, 메시지도 수십 통 와 있더군요. 문자 내용들은 엄마, 연락 받아줘. 미안해. 엄마, 어디야 미쳤어?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엄마, 제발 연락만 주세요. 애들도 계속 찾아. 문자들을 봐도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딸에게 전화를 하니 황급히 찾아오더군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사위랑 같이 들어왔어요.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무슨 일 생긴 줄 알았다고.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사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는 말을 천천히 시작했어요. 나는 다신 애들 안 봐준다. 애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내가 버틸 수 없기 때문이지. 그리고 너희도 새겨들어. 너희 아이는 너희 책임이다. 거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침묵이 길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정말 아이 안 도와줄 거야? 도움과 책임은 달라. 나는 의무적으로 책임지지는 않을 거야. 일주일에 하루, 몇 시간 정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위는 눈을 피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우미를 써볼게요. 그래도 가끔은 좀 도와주세요.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갑작스레 변화가 찾아오면 대처가 어렵습니다. 도우미 구할 때까지는 예전처럼 부탁드려요. 미안함이라기보단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의 말투엔 여전히 책임은 장모님 몫이라는 기색이 배어 있었죠. 너희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 사돈에게 도움을 구하든 친구한테 도움을 구하든 너희가 직접 하든.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쓴 시간, 몸, 마음은 값으로 매길 수 없어. 너희가 30만 원, 50만 원 하며 내 시간을 사려고 했지만 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 여생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리고 50만 원, 14시간씩 봐주면서 내 몸이 다 닳았어. 병원비랑 약값 내면 솔직히 부족해. 엄마, 미안해.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오래 못 간다는 말이 딱 맞다. 나는 내 경계를 지킬게. 그날 이후 저는 아침에 출근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고 집 창문을 활짝 엽니다. 오랜만에 제 집에서 제 시간을 보내니까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허리 통증이 조금 가라앉자 숨이 길어졌어요. 혈압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딸 부부는 도우미를 고용했고 시댁도 어쩔 수 없이 주 2회 당번을 정했다더군요. 처음에는 딸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투덜거렸어요. 도우미만 월 250만 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했죠. 그게 원래 육아 비용이야. 내가 거의 공짜로 해줬으니까 몰랐을 뿐이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도우미 선생님이 마음에 들었는데 새 쌍둥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급여 30만 원 더 올려드릴 테니
다음 분 구할 때까지만 더 봐달라고 했어. 이제 알겠어. 그동안 엄마한테 우리가 너무했던 것 같아. 나도 주말에는 애들하고 계속 붙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 미안해. 그래도 딸이 반성을 했는지 마음이 조금 풀리더군요. 종종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그럴 때는 기꺼이 손주들과 놀아줘요. 하지만 2~3시간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요. 그리고 딸이 시간 맞춰 데려갑니다. 나는 때때로 남편 산소를 찾습니다. 잡초를 뽑고 작은 돌을 주워 올려둡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여보, 나 잘했지? 이번엔 나부터 살리기로 했어. 산소 앞에 앉아 있으면 바람이 불어와요. 남편이 잘했다 하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여행 계획도 세웁니다. 오랜만에 제 인생을 제가 설계하고 있어요. 제 쌍둥이의 사진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정을 후회하진 않아요. 사랑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와 책임의 문제라는 걸 저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딸이 깜짝 선물을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엄마 한번 써봐. 마사지기였습니다. 미안했다는 표시야. 그동안 고마웠어.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 며칠 전에는 새 쌍둥이 중 첫째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다며 딸이 영상을 보내왔어요. 귀엽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장 뛰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사랑하고 있어요.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딸이 말할 때마다 주말에 잠깐 놀러 와라 라고 답합니다. 와서 2시간 정도 놀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선이거든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후회 안 해? 손주들인데. 후회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쓰러지면 누구도 좋을 게 없잖아. 그러면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산책을 나가거나 책을 읽거나 TV를 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어제는 시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말하더라고요. 나도 손주 봐주다가 허리 나갔는데. 딸이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그럴 용기가 났어? 용기가 아니라 생존이었죠. 더 버티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나도 그만둬야 하나. 결정은 할머님에게 달렸어요. 하지만 누구도 당신을 탓할 권리는 없지요. 요즘 저처럼 손주 육아로 고생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모두들 힘들어하지만 쉽게 안 하겠다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죄책감 때문에, 딸 걱정 때문에.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요.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고 희생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오늘 일기 끝에 한 줄을 적습니다. 사랑은 경계 위에서 오래 선다. 나는 오늘도 내 선을 지켰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제 시간 속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이렇게 넓을 줄 몰랐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너무 오래 참았나 봐.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내일은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다리로, 제 속도로 걷는 산길.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제 쌍둥이들아,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단다. 너희 엄마 아빠가 잘 키워줄 거야. 할머니는 가끔 놀러 가서 맛있는 것 사주고 예쁘게 봐줄게. 그게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란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평생 몰랐을 거야. 그제야 딸도 깨달은 모양입니다.
경계 없는 희생은 결국 모두를 파괴한다는 걸. 사위도 조금은 달라진 듯 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장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도우미를 고용해보고 주말에 직접 육아를 해보니까 힘든 걸 알았나 봐요. 시댁도 결국 주 2회 당번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하게 되어 기분이 언짢으시겠지요. 명절에는 한 번씩 안부 인사를 전했는데 이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결국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몫을 나누게 되었고 억지스러운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나 혼자 모든 걸 떠안던 시절은 끝난 셈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움직인 사위와 시댁, 진심으로 반성한 딸, 그리고 이제는 선을 분명히 세운 나. 그 불완전한 조합 속에서 비로소 균형이 생겼습니다. 제가 모든 걸 떠안고 있을 때는 아무도 자신의 몫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 3시간 정도만 손주들을 봅니다. 그것도 제가 몸이 좋을 때만. 아프거나 피곤하면 과감히 쉽니다. 그리고 그 3시간 동안은 진짜 할머니가 됩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사주고, 예전처럼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하는 육아가 아니라 정말 할머니 역할만 하는 거죠. 아이들도 저를 더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항상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오는 날을 기다린다고 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안 하겠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구했고 우리 집의 균형이 찾아졌어요. 지금도 가끔 다른 할머니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나도 손주 봐주는 게 힘든데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거절이 아니라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군소리 없이 하면 정말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걸 60대 후반에서야 깨달은 저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정말. 정숙자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께서는 잘 봤다고 댓글 남겨주시거나 다양한 의견과 소감 나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전축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